저희 부산 사랑하는 사이고요.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화배우 김민희 씨와 사랑하는 사이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러면서 불륜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고 결국 홍상수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됐습니다. 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과연 홍상수 씨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네요. 김태연,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는 이런 결론 예상하셨습니까? 충분히 예상했고요. 어느 변호사나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혹시나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나 반전은 없었다. 예상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다. 김태연 변호사. 뭐 쉽지 않았던 거죠. 홍상수 감독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 뭐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어쨌든 저 김민희 씨와의 어떤 그런 불륜 관계가 있어서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는 건 뭐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주장대로 결혼 생활에 이미 뭐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행 대법원의 전원의 판결이 유책주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홍상수 감독하고 그 처와의 어떤 혼인 관계에 관해서 보도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유책주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좀 해당될 가능성이 좀 지극히 낮아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될 것은 아마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워낙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유명한 분이고 또 그 불륜의 상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배우 김민희 씨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왜 법원은 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지 어떤 논리로 기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홍 씨와 A 씨, 이 A 씨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씨에게 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 잠깐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네.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유책주의는 책임이 있어야 돼. 누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남편이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아내가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을 반대로 한 사람이 이혼 예.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안 된다는 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논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파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혼을 좀 쉽게 인정해 주는 것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파탄주의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법관들이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예. 7대6 단 한 표 차이로 파탄주의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유책주의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 텐데 왜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판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고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이 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상황인 거를 다 아는데 그쵸. 왜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판례로 유지했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에 크게 나누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하고 법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보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책성이 없는 여성에게 만약에 축출 이혼처럼 유책성 있는 남편이 살기 싫다. 그래서 파탄주의로 이혼을 받아들여 주면 그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회 경제적 네. 이유가 하나 있고
그런데 법적인 이유, 입법적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법에 보면 파탄주의 기준이라든지 한계 그리고 파탄주의 이혼시켰을 경우에 홀로 남은 여성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시키면 그러면 여성과 아이는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논리 들고 있는 거죠. 대법원이요. 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 그런데 조금 전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6 상당히 근소한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네. 홍상수 감독의 이번 소송이 오늘은 1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2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또다시 대법원에서 전원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려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예,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그때 이제 판례가 바뀌지 않을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논거를 지금 했잖아요. 여성 보호,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뭐 부양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런 사건을 했었거든요. 원고가 아내였습니다. 아내였고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한 100억 원대의 자산가였는데 예.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아내 입장에서. 는 뭐 부당한 행위를 당해서 근데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증거를 미처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했더니 남편도 사실은 속으로는 이혼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이혼을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그 속마음은 뭐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재산은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막 가정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서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별산제 때문에 이혼이 안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파탄주의처럼 쉽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가 있고요. 또 부양의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보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이 전제가 돼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요즘에 별거와 조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상대방의 협조가 없으면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육비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어느 정도 제도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그렇게 크게 부당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도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홍상수 감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실시간 검색인가 그런 것도 많이 쳐다봤고요. 읽어봤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로 싫더라도요. 저도 남들한테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싶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싫더라도요. 저도 남들한테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싶고요. 이게 법에 저촉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게 홍상수 감독의 인식이네요. 저 인터뷰가 아마 간통죄 폐지된 다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그 이제 말 자체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건 예. 제가 홍상수 감독하고 그 처와의 또는 자식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마 이혼 소송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유책배우자도 이혼했을 경우를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특히 두 개로 말씀드린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깨고 싶은 의사가 있을 때 이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설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충분한 부양 의무나 양육 의무를 다해서 큰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글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가 스캔들 터졌을 때 홍상수 감독과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보낸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대로 하면 과연 홍상수 감독이 현재 처와 자식에게 어느 정도 부양 의무를 다했느냐 이걸 아마 심리했을 건데 그 심리 결과가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충분한 양육이나 배려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각이 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송을 기각한 판사의 이야기는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할 증거가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런 이야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한 것인데 이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내렸다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홍 감독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잘못한 것보다 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자녀하고도 대화를 하고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이 살기가 어렵다면 자녀가 나서서 이혼을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사건에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이혼 소송한 게 아닌가. 앞으로 충분히 가족과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에 우리 대법원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놓고 우리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근소하게 7대6으로 네. 여전히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에 파탄주의 입장에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이상 귀책 사유는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미 혼인 관계는 끝장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파탄 책임은 이혼에 따른 배상 책임이나 재산 분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당시 6명의 대법관이 저런 파탄주의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고 7명은 유책주의, 책임 있는 배우자, 잘못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데 손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적 흐름은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제가 이제 쉬운 비유로 한번 그릇이 깨졌는데 접착제로 억지로 붙인다고 그게 온전한 게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소송까지 갔으면 이미 신뢰는 깨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진국도 처음에 유책주의였다가 파탄주의로 간 게 유책주의의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더 악화되고 예. 원수처럼 헤어지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도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간 거예요. 하지만 파탄주의로 가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후에 언젠가는 파탄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대법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위자료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혼 관련한 기사 보면 말이죠. 위자료 이렇게 나오면 위자료가 사실은 그 이혼 책임은 없는데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어쨌든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이 앞으로 생활이 보장이 될 텐데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에도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남편이 혼외자 낳고 무슨 뭐 속된 말로 딴집 살림 차린다고 하더라도 몇 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외국이랑 좀 미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자료 액수도 작고 재산 분할 같은 것들도 한 20년 산 경우 원칙적으로 한 50% 정도 해주긴 하지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위자료고 하고 재산 분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책주의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네. 그럼 그 당시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 6명의 소수 의견, 파탄주의를 선택했던 소수 의견의 경우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우리는 파탄주의다. 그렇다고 상상해 주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이프에 대한 어떤 부양 의무나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특별한 경우는 못 해줘 이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유책주의를 택했건 파탄주의를 택했건 결론은 똑같아요. 누가 봐도 부인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준 사람은 이혼을 허락을 해주는데 충분한 배려를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은 유책주의든 파탄주의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네. 그럼 핵심은 역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 유책 배우자다. 이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충분한 경제적 보상, 뭐 위자료를 알아서 많이 준다든지 내 재산의 대부분을 띄워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혼을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가 정리한 일지가 있죠. 이것까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11월에 먼저 조정 신청했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에 김민희 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법원이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를 했지만 홍상수 감독은 거의 무대응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이번 결혼 파탄 이혼 소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홍상수 감독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